제 꿈은 인류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아 1억엔 이상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고 싶습니다. 등번호는 51번이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고가 된 후 메이저리그로 가서 MVP를 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합에 나가게 되면 그동안 감사했던 모든 분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일본인 최초로 MVP까지 수상한 야구선수 이치로가 초등학생 때 쓴 글이다. 마치 자신이 유명한 야구선수가 되리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혼다 케이스케 역시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월드컵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럽 세리에 A에 입단할 것이다. 주전 선수가 되어 등번호 10번을 달고 뛰겠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훗날 자신의 글처럼 세리에 A의 명문 구단 AC 밀란에 입단하여 등번호 10번을 부여받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끝에 인류 선수가 되었다는 동기부여 사례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된 미래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예를 조금 더 살펴보자. 한국에서도 유명한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는 소설을 쓰기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자신의 소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한다. 출판사 편집자에게 외국에서 번역될 때를 고려해서 이렇게 써봤어요 라고 했는데 영문을 알 리 없는 편집자가 도대체 언제 번역된다는 거예요? 라며 어이없어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언젠가 매출을 조 단위로 세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리라는 사실을 이미 예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했고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노력한 결과 예감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왠지 전 제가 충분히 해내리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knowing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knowing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knowing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knowing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knowing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래 희망이나 목표를 정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테니 말이다. knowing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된다. 흔히 꿈과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야말로 능력 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가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며 그럴듯한 목표를 억지로 짜내고 그걸 이루기 위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린다. 하지만 그렇게 정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조차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마음의 상처만 잊기 십상이다. 물론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노력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럴싸한 꿈과 목표를 쫓기에만 바쁘다. 개 중에는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길에서 헤매는 사람도 제법 많다. 이렇게 말하는 나 또한 전형적인 목표 달성형 인간이었다. 수치화된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달성해야만 직성이 풀리곤 했다. 그런데 어렵사리 목표를 클리어해도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했으니까. 내가 목표를 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표에 쫓기고 있는 건지 모를 삶이었다. 꿈에 그리던 목표가 현실이 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화려한 세계도 경험했지만 나는 또다시 끝없이 이어지는 목표의 무한 루프 속에서 괴로움과 허무함에 허덕였다. 그러나 노잉을 알게 된 후 내 인생은 분명하게 바뀌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내 것이 아닌 목표, 허황된 꿈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내 미래가 또렷하게 보였다.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누구에게나 노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신의 최고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노잉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저마다 다르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특별한 감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 가능하다. 인류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자신만의 특별한 동작을 반복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유명 경영인이나 사업가가 틈틈이 명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노잉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준비뿐일지도 모른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유리창에 뿌옇게 먼지가 쌓이면 창밖 풍경이 잘 보이지 않듯이 머릿속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다. 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생각을 방해해서 눈앞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할지도 모른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고작 2에서 5%의 표층의식만 사용한다. 진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건 훨씬 더 깊은 곳에 압도적인 크기로 자리 잡고 있는 잠재의식이다. 평소에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기억이나 경험은 물론 미래의 기억도 잠재의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서 미래의 기억이란 미래로부터의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나 안테나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의식의 신비함은 심층 심리학을 비롯하여 양자역학, 뉴사이언스와 같은 연구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일반인인 우리는 체험을 통해 노잉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노잉은 우리 삶의 희망이자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이나 지금 눈앞에 닥친 현재는 확정된 사실이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는 어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운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노잉을 통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는 셈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훌륭한 삶을 사는 이들도 노잉을 인지하고
노잉이 이끄는 대로 성공을 거두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손에 넣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미 노잉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 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노잉의 존재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흘러오고 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번뜩 무언가가 떠오르거나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 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는다. 미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보거나 듣기도 하고 그냥 끌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몸이 따스해지는가 하면 갑자기 의욕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다. 때로는 누군가의 글이나 말에 가슴이 요동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미래는 일상 속 곳곳의 다양한 순간 속에 메시지를 흩뿌리고 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서점에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중에 유난히 관심 가는 사람이 있다. 가도 계속해서 또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나도 모르게 유독 신경이 쓰인다거나 딱히 이렇다 할 특별한 계기도 없이 무언가를 시작했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여러 번 초대받았지만 관심이 가지 않아 계속 거절했던 강연회에 어쩌다 보니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사놓고 읽지 않았던 책을 우연히 꺼내서 읽었는데 그 책에 마침 내게 필요한 정보가 있었다. 항상 지나치기만 하던 가게에 문득 들어갔더니 내가 찾던 상품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 행동에 옮기지는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자.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또는 그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으면 갑자기 온갖 아이디어가 샘솟고 원래 정해져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저절로 몸이 움직이면서 마치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겁낼 필요 없다. 그 이상한 기분을 마음껏 즐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끌리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미래로부터의 메시지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연히 어떤 강연의 소식을 들었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서점에서 어떤 책 제목이 유난히 눈에 밟혀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던 적이 있는가?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내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프리랜서로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은 뒤 직장을 다니며 준비하던 때였다. 한 출판 기념회 안내 메일을 보자마자 그야말로 느낌이 와서 바로 참가하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참가비는 1만 엔. 그때의 나로서는 큰맘 먹고 한 지출이었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참가한 출판 기념회에서 나는 마침 일주일 전에 너무나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저자와 만났고 이후 그분은 내 인생에 고비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은 멘토가 되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프리랜서로 독립한 뒤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 하필 녹화 방송이었다. 나는 원래 생방송에만 출연하자는 주의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느낌이 와서 덥석 출연을 결정했다. 그 방송이 나간 후 라디오를 잘 들었다며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다. 작가이자 영상 제작자로 또 DJ로도 활동하는 유명 크리에이터의 매니저였는데 우연히도 그 크리에이터는 내가 너무 좋아해서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었다. 이 일이 절대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고 확신한 나는 바로 그가 머물고 있던 스페인으로 향했다.
다른 일 때문에 이틀 만에 돌아와야 하는 빠듯한 일정에 하필 런던 올림픽 기간과 겹쳐 비행기표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쌌지만 전혀 상관없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스페인까지 날아간 나를 격하게 환영해 주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곳을 친절하게 안내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이처럼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 왠지 이상하게 느낌이 와서 행동한 바로 그 순간 싱크로니티는 일어난다. 싱크로니티는 심리학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인 융이 만든 개념으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바로 싱크로니티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친구가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로 해결되었다. 연락이 끊긴 옛 친구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잡지에 내 고민을 해결해줄 말이 실려 있었다. 눈앞에서 지하철을 놓쳤는데 다음 열차에 만나고 싶던 친구가 타 있었다. 이 책의 편집을 맡아준 편집자 사이토 류야와의 첫 만남도 신기한 싱크로니티 덕분이었다. 내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한 다큐멘터리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부터다. 그 방송은 매주 방영되는 것이었는데 사이토는 이상하게도 내가 나온 회차만 따로 녹화했다고 한다. 다음 주 방송 예고편에 내가 나오는 걸 보고서 왠지 모르게 다음 주는 녹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나? 당시에 나는 얼굴도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초보 프리랜서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내가 나온 방송의 직전 회차 주인공은 유명한 여성 밴드였고 다음 회차는 요코즈나였던 스모 선수가 출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도 사이토는 내가 나온 방송만 콕 집어 녹화를 한 것이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난 후 작가인 혼다켄이 초대한 다과회에서 사이토와 처음으로 만났다. 그는 아직 녹화한 방송을 보지 않은 상태였지만 나와의 만남이 퍽 인상 깊었다고 한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당시의 신기한 인연과 놀라운 만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싱크로니티는 미래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어짐이 있다면 반드시 그 흐름에 몸을 맡기자. 마음의 소리가 고 사인을 보낸다는 건 당신에게 멋진 싱크로니티가 찾아올 조짐이다. 그날따라 유난히 왠지 모를 느낌이 온다면 용기를 내서 부딪혀보자. 새로운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어떤 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네일아트 전문가가 되고 싶다 라든가 채소 소믈리에가 될 거야 라며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대부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망설이고 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 하나를 정하면 마치 평생 그 일만 해야 할 것처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부담감이 커서 아예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인생을 살아가며 몇 번을 바꿔도 상관없으니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일은 왓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지 how를 고민해야 더욱 찾기가 쉬워진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잔뜩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카페도 차리고 싶었고 게스트하우스도 재밌어 보이기는 했지만 임대료나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출판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프리랜서 작가가 되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집에서 가만히 글만 쓰는 건 따분할 것만 같았다.
이렇게 이런저런 궁리만 했지 좀처럼 결론을 내리기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기로 했다. 직장을 다니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점이었다. 팀원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길게 해외여행이라도 가려면 적어도 반년 전에는 휴가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일을 완벽히 처리해놓고 가야 한다는 부담도 컸다. 항상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억 때문인지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여행하면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일할지가 명확해지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확 좁혀졌다.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면 책임자로서 매일 가게에 나가봐야 한다. 내가 없어도 가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가르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나 잡화를 판매하는 일은 점포를 낼 필요는 없어도 재고를 보관할 창고나 배송 작업을 위한 장소가 있어야 하므로 고정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지우다 보니 결국 남는 건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책 집필이나 컨설팅처럼 지적 생산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우를 우선시한 덕분에 여행을 다니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로 방식이 생겨난 셈이다. 하우를 확실히 정하고 나면 자신의 이상과 맞는 일,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예전에 빈집을 활용해 어린이집을 만드는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지만 기획부터 실행과 운영까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행하며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하우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고정된 장소에서 운영을 책임지는 일은 못해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일까지는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결국 나 대신 유아교육 사업을 하는 친구를 소개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의뢰를 거절했지만 이처럼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하면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빨라진다. 또 자신만의 하우가 확고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어울리는 일이 들어오기도 한다. 평생에 걸쳐 수백 건의 저서를 남긴 영문학자이자 평론가 와타나베 쇼이치는 중학교 때 만난 은사님의 모습을 보고 책에 둘러싸인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는 곧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우가 되었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쓴 책인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와타나베 쇼이치는 15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전공 분야인 영문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경제, 자기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저서를 남겼다. 책에 둘러싸인 인생을 살겠다는 어린 시절의 다짐을 그대로 실현한 셈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은 what이 아니라 how에 의해 결정된다. 인생의 how를 정하는 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SNS를 통해 주목받고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게 된 다음부터 패션에도 나만의 개성을 담으려 노력한다. 보통 토론 프로그램이나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직 여성들은 대부분 단정한 정장이나 원피스 차림에 구두를 신는다. 반면에 나는 캐주얼한 패션을 고수한다. 항상 청바지에 티셔츠, 재킷을 걸치고 운동화를 신는다. 이런 내 모습이 처음에는 많이 튀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일부러 눈에 띄려고 그런 옷을 입었던 건 아니다. 내게 패션은 여행하면서 일하기라는 나만의 하우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이 주최한 자리에 갈 때도 언제나 같은 스타일로 옷을 입자 어느 순간부터는 이 패션 자체가 나만의 캐릭터가 되었다. 캐릭터가 확실해지니
더 많은 곳에서 나를 찾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일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아이콘으로 관련 이벤트나 강연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된 것이다. 패션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나만의 하울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나만의 캐릭터가 있으면 포지션과 역할도 훨씬 분명해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버블 경제 시기를 직접 겪은 윗세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나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나는 버블 경제 시기는 잘 몰라도 내가 겪었던 취업 빙하기 시절의 이야기나 직장에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전문가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들어가며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나만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도 자신이 생길 것이다. 부족한 점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나만의 개성으로 삼아보자. 최근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여러 개의 직업으로 활동하는 일명 엔잡러가 늘어나다 보니 나도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며 초조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응원하겠지만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구잡이로 하는 일은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정해진 규칙이 많아 다소 불편하고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지만 회사라는 조직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일에만 집중해야 성과가 나는 사람도 있다. 일하는 방식이 아무리 다양해졌다고 해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편이 자신에게 잘 맞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휩쓸리지 말고 내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그걸로 충분하다.